혹시 자식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달려오셨나요? 그런데 요즘 대학교까지 보낸 30 넘은 자녀가 월급 280만 원으론 도저히 서울에서 살 수 없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시지 않나요? 정작 우리도 50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고 국민연금까지 남은 10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데 말입니다. 우리 때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힘겨워 보일까요? 이 영상을 놓치신다면 당신과 자녀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가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됐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주 끝? 아닙니다. 바로 곁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일 겁니다. 평생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세상을 살아본 적 없는 두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이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박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그랬듯 새벽 5시 반 신문 배달부가 던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갓 68, 그의 인생 대부분은 철강회사 용광로의 쇳물처럼 뜨겁고 정직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출근 버스에 몸을 싣던 35년. 그것이 만수 씨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고 가장 단단한 질서였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서울 변두리의 작지만 방 3칸짜리 아파트를 마련했다. 성실이라는 훈장은 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3년 전 명예로운 퇴직이라는 낯선 이름의 칼날에 베어 너덜너덜해졌다. 회사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은 그가 알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의 아침은 뜨거운 용광로 앞이 아닌 차갑게 식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다.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습관처럼 현관 쪽을 힐끗거렸다. 굳게 닫힌 작은 방 문. 저 문 너머에는 그의 아픈 손가락, 32살의 아들 지혁이 있었다. 저놈은 아직도 자나? 만수 씨의 목소리엔 잘 벼린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아내 순자 씨가 밥솥김 빠지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뭘 하는 것 같던데 좀 내버려둬요.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뭘 해? 나이 30 넘어 애비 집에 얹혀 사는 게 알아서 하는 건가? 내 나이 때는, 아이고, 또 그놈의 내 나이 때는 소리. 순자 씨는 밥주걱을 든 채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엔 수십 년간 남편의 레퍼토리를 들어온 자의 익숙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만수 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의 시절, 32은 이미 아이 둘의 아버지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고 그 돈을 모아 집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목표였다. 회사에 충성하면 미래가 보장되었고 노력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랐다. 그가 살아온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한 지혁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본 척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물을 들이켜는 아들의 굽은 등을 보며 만수 씨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저 비싼 등록금을 들여 대학까지 졸업시킨 아들의 이력서에는 6개월짜리 인턴, 1년짜리 계약직 같은 환승의 기록만 가득했다. 정규직 공채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월급 280만 원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 전 결국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다. 너 어제 면접 본다는 회사는 어떻게 됐냐? 만수 씨가 기어이 참고 있던 말을 툭 던졌다. 지혁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연락 없으면 떨어진 거죠 뭐. 뭐?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매가리 없이 굴 거면 뭐 하러 대학은 나왔어.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근성이. 아버지가 뭘 아세요? 지혁의 대답은 차가웠다. 제가 사는 세상이 아버지 때랑 같은 줄 아세요? 아버진 좋았잖아요.
회사만 다니면 집도 사주고 월급도 팍팍 올려주고 우린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평생 알바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세상이라고요. 이 자식이 애비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걸 좋았잖아요. 한마디로 퉁쳐. 내가 용광로 앞에서 땀 한 번 흘려봤어. 밤새 기계 돌리면서 눈 한 번 지새워봤어. 그런다고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미래가 보장돼요? 아버지가 아는 세상은 이제 박물관에나 있는 거라고요. 두 사람의 고성 사이에서 순자 씨의 그만들 좀 해. 하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지혁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제 방으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만수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가슴을 툭툭 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세상에 대한 깊은 무력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것 같은 서러움이었다. 그날 밤, 만수 씨는 아내 몰래 현관을 나섰다. 낡은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의 어깨는 납보다 한 뼘은 더 처져 보였다. 그렇다. 그는 1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퇴직금은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로 이미 반토막이 났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소득의 절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밤새 다리 붓는 고통과 순찰의 지루함을 견디며 버는 150만 원.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달 관리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자식에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평생을 가장의 무게로 살아온 그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더 모질게 굴었다. 어서 빨리 번듯한 직장을 구해 독립하기를. 그래서 자신처럼 초라한 노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만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튀어나갔다. 지혁은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밤마다 꾸벅꾸벅 졸며 지키는 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편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 쌩 지나가는 젊은 아들을 얼마나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는지, 저렇게라도 제 밥벌이를 하는 게 기특하다가도 왜 저런 위태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지 속이 상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지혁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순자 씨가 놀라 물었다. 지혁아, 이게 무슨 짐이니? 지방에 계약직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여기서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사느니 그냥 내려가서 뭐라도 하려고요. 그 말을 문 밖에서 들은 만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결국 도망치는구나. 이 힘든 서울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하는구나. 그는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다. 고작 한다는 게 지방 계약직이냐? 그게 내가 찾은 답이야? 이럴 거면 그 비싼 등록금은 왜 갖다 바쳤어? 내 애비 얼굴에 먹칠도 유분수지. 만수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 순간 지혁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다. 먹칠이요? 아버지가 제 인생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평생 회사 하나만 보고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있는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서 차라리 여러 회사 옮겨 다니면서 내 능력 키우는 게 낫다고요. 아버지가 틀렸다고요. 아버지의 그 성실이, 그 정답이 지금 세상에선 오답이라고요. 오답. 그 한마디가 만수 씨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인생이 아들의 입에서 틀렸다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 무너지는 가슴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데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아, 아버지. 지혁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만수 씨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은 지혁은 제 손으로 아버지를 쓰러뜨렸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옆에서 너긋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던 순자 씨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내 눈에는 그냥 소파에 앉아있는 무기력한 늙은이로 보였니?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지혁에게 건넸다. 만수 씨의 경비원 월급 명세서였다.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온 날부터 내 아버지는 밤마다 저 일을 했어. 너한테 용돈 한 푼 못 주는 거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주는 거 미안해서 내 눈치 보일까봐, 혹시라도 내 기죽을까봐 새벽에 들어와서 쪽잠 자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던 거야. 너한테 잔소리한 거? 그거 무서워서 그런 거야. 너도 아비처럼 평생 일만 하다가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인생 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지역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월급 명세서 위로 떨어졌다. 153만 4,200원. 그 숫자 위에 아버지의 고단한 밤들이 굽은 어깨가 까맣게 타들어갔을 속이 겹쳐 보였다. 아버지는 틀린 게 아니었다. 오답 인생을 산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저 자신의 시대에서 가장 성실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것이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세상과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세상. 그 두 개의 세상이 병원 복도에서 비로소 비극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수술을 마친 만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퉁퉁 부은 아들의 얼굴이었다. 만수 씨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입을 뗐다. 꼴이 이게 뭐냐? 아비라는 게 자식 앞에서. 자책 섞인 아버지의 말에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온갖 굳은 살이 박여 돌멩이처럼 단단한 손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다 틀렸어요. 지역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평생 가슴에 담아둘 한마디를 꺼냈다. 아버지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변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에서 누구보다 훌륭한 가장이셨어요. 그 순간 만수 씨의 눈가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맑은 이슬이 맺혔다. 아들의 따뜻한 손 위로 그 이슬이 방울져 떨어졌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68년의 세월과 32년의 세월이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있었다. 평생을 달려 서로 다른 도착지에 서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비로소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길을 잃은 이유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며칠 후 퇴원한 만수 씨는 지역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지역은 지방으로 떠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의 병원비에 보태겠다며 다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아들을 타박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들이 내미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 뿐이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배달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실버푸드 관련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볼까 해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정규직이 아니면 뭐 어떤가. 대기업이 아니면 또 어떤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만수 씨는 자신이 평생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았다. 세상은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도를 펼쳐보고 따뜻하게 길을 물어봐 주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들의 고단한 어깨처럼 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길이 달라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멀었던 한 뼘의 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흙냄새와 섞인 짙은 편백나무 향이 코끝을 감싸는 이곳에 김진태 65씨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의 아침은 쇳소리나 신문 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원목 테이블 위에서 아내 혜숙 씨와 커피를 내리는 향긋한 소리로 시작됩니다. 65. 그의 얼굴엔 그늘 대신 자신이 가꾼 나무의 나이테처럼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년간 종합상사에 몸담았던 그의 인생 전반전이 수출 서류와 해외 바이어들로 채워졌다면 후반전은 대패와 사포,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설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실이라는 훈장 위에 지혜라는 훈장을 하나 더 단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삶의 정답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진태 씨에게도 칼바람이 불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의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회사에서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5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였지만 세상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입사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박 부장이 면담실로 불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분 만에 나온 친구의 얼굴은 모든 빛을 잃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태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애들 학자금에 아파트 대출금은 아직 한참인데 난 이제 뭐 먹고 사냐. 친구의 어깨 너머로 보이던 허름한 포장마차의 풍경. 그것은 곧 닥쳐올 자신의 미래 예고편처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진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석 자가 새겨진 명함의 부장이라는 직함은 회사의 것이지 온전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손으로 나 자신을 먹여 살릴 기술이 없다면 나 역시 언젠가 저 친구처럼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다는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외면했던 구조조정의 칼날이 내 목 바로 밑까지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그는 인생의 경로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태 씨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치열한 김 부장이었지만 퇴근 후와 주말에는 먼지 날리는 목공 학원의 김수강생이 되었습니다. 회식과 골프 약속을 줄이고 그 돈과 시간을 고스란히 나무에 쏟아부었습니다. 처음엔 손에 물집이 잡히고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거친 나무 토막이 그의 손을 거쳐 매끈한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은 그 어떤 승진보다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처음엔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며 말렸지만 남편의 눈에서 평생 처음 보는 생기와 열정을 발견하고는 이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퇴직 5년 전부터는 작은 창고를 얻어 진태네 목공소라는 이름으로 주말에만 주문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의 부탁으로 아기 침대나 책장을 만들어주던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외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 내 기술로 번 돈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자신감이 되어주었습니다. 진태 씨에게는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아들 민준이 있습니다. 박만수 씨의 아들처럼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진태 씨는 단 한 번도 아들의 길을 나무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런 걸 만드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팔아야 좋아하겠냐? 내가 아버지 좀 도와다오. 민주는 아버지의 부탁에 신이 나서 목공소의 온라인 스토리를 꾸미고 감성적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형태를 만들면 아들은 그 위에 디지털로 옷을 입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부자는 주말마다 공방에 마주 앉아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토론했고 세대가 다른 두 남자의 아이디어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진태 씨는 아들의 세상에서 소통과 마케팅을 배웠고 아들은 아버지의 세상에서 뚝심과 장인정신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회사 안 다닌다고 걱정하는 집도 많던데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진태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불안하지 않기는 아비가 돼서 자식 걱정이 왜 없겠냐.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방식만 정답이라고 고집하면 너희는 어떻게 사니? 내가 내 그림으로 밥 먹고 사는 게 아버지가 회사 이름으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진태 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며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동기들은 그 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하나 주식에 넣어야 하나 전전긍긍했지만 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월 30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내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퇴직금은 양평에 지금의 공방 겸 주택을 짓는 데 보탰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일과는 주문받은 가구를 만드는 즐거움과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여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곧 태어날 첫 손주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옹이 하나 없는 매끈한 나무를 쓰다듬으며
그는 이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의 실적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과 그것을 받고 기뻐할 고객의 얼굴만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진태 씨는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길만 보고 달리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길이 막히기 전에 옆에 작은 새끼를 하나 파둔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 지도에는 단 하나의 큰 길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갈래의 새끼를 미리 내어두었습니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어제의 정답을 고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일지 모릅니다. 오늘 김진태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 들어온 원목 식탁 주문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의 웃음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린 삶의 평온함이 짙은 나무 향기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만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우리 세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35해를 꼬박 회사에 바쳤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갑작스럽게 마주한 현실은 바로 소득 절벽이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의 40%에 가깝다고 하니 박만수 씨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50 초중반의 주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아직 10년 가까이 남아있으니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경비나 청소 같은 일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내분 몰래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만수 씨의 모습이 바로 그 통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지혁 씨와의 갈등이었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죠. 월급이 좀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얽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엔잡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려 하죠. 사실 요즘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어렵게 취직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고용 환경 자체가 불안정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들에게는 정답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단절되고 깊은 무력감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본 김진태 씨는 어땠나요? 그분은 정말 현명하셨죠. 이미 20여 년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시대는 끝났다는 걸 직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50 초반부터 퇴근하고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목공 기술이라는 새로운 길을 파기 시작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요즘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창업교실을 열고 있잖아요. 60이 넘어서 정보기술을 배우거나 시니어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김진태 씨는 그런 흐름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서 퇴직 후에도 소득이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보기 좋았던 건 웹툰 작가인 아들 민준 씨와의 협력이었죠. 아들의 젊은 감각과 온라인 홍보 능력에 아버지의 손재주가 더해지니 사업이 날개를 단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공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라고 말하는데 김진태 씨는 이 모든 걸 다 갖추신 셈이죠. 결국 두 분의 사례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같은 다른 방법들도 미리미리 알아보고 퇴직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요즘 세상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식 세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장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고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낡은 것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시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의 이야기부터 다시 살펴보죠. 퇴직 후 갑작스럽게 닥쳐온 소득 절벽은 많은 시니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중년 경력 이음 사업이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자신의 35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재취업 기회를 찾아보는 거죠. 단순 야간 경비직이 아니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민 내 일배움 카드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 전기기사나 주택관리사 같은 새로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문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만수 씨가 소유한 방 3칸짜리 아파트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월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소득 절벽에 큰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노후 준비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 자산을 주택연금으로 유동화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교육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50대부터는 퇴직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활용하는 정보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박만수 씨와 아들 지혁 씨처럼 세대 간 갈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는 비단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 부자처럼 지혜롭게 협력한다면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곳에서는 시니어의 경험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결합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인재 서포터즈 같은 사업에 참여해서 시니어 멘토가 청년 창업가를 돕는 방식으로 박만수 씨의 오랜 경험이 아들 지혁 씨의 실버푸드 사업 아이디어에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텃밭 공동 가꾸기나 공동 창작 활동 같은 지역 기반 세대 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대 갈등은 결국 나의 시대가 정답이라고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 세대가 처한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쌓아온 경험의 가치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정책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족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지혁 씨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엔잡과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근성 없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청년들의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지혁 씨가 실버푸드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다양한 청년창업지원 펀드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계약직으로 도피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규직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여 지혁 씨가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개념이 소유 평생 직장에서 경험 포트폴리오로 바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엔잡러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구축하고
일을 사업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리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박만수 씨의 비극은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진태 씨의 성공은 시대 변화를 먼저 읽고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샛길과 다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현명한 사례인 거죠. 우리 채널은 바로 이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김진태 씨처럼 행복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생의 길목, 시간의 강물 흘러 어느덧 백발설이 안고 주름 깊어졌네.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 지나온 세월은 아름다운 자산이 되고 다가올 날들은 미지의 선물 같아라. 두려움보다 기대로, 망설임보다 용기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50대, 60대, 70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만수 씨와 김진태 씨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대 시녀들의 자화상을 마주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 앞에서 무너지는 어깨와 아들과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외로이 막막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쌓아온 인생의 지혜와 경험은 미처 빛을 보지 못하고 정보의 부재와 소통의 단절은 깊은 탄식으로만 남았죠. 어쩌면 그에게는 단지 정보의 한 조각, 용기 있는 한 걸음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겠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짐이 되어 돌아오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큰 좌절감을 느끼셨을까요? 그 아픔은 비단 박만수 씨만의 것이 아닌 우리 시대 많은 부모님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김진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자신의 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지혜를 발휘했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의 노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 불안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만수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아픈 현실을, 김진태 씨의 이야기에서는 가슴 벅찬 희망을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청춘을 바쳤건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막막함으로 돌아와 서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며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흰머리 칼과 깊어진 주름 속에 담긴 당신의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도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꺼내어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우리 채널은 박만수 씨처럼 정보의 부재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또 김진태 씨처럼 지혜로운 선택으로 웃음꽃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동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정부의 꼼꼼한 정책부터 숨겨진 생활 팁, 건강을 지키는 비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평화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옆에 앉아 당신의 손을 따스하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가슴 벅찬 아름다운 추억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든든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며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한 노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장이 가장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빛나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경험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2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영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2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것일.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급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급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10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 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이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지원센터 디바오코어주연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은퇴만 하면 여유롭고 즐겁게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자녀 부탁까지 겹치면서 퇴직금은 순식간에 줄어들고 제 지갑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허세도 부렸지만 결국 남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말년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하게 늙어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시나요? 최근 뉴스에선 60대 부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이런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니 생활은 더 팍팍해지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일 당장 우리 가정에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한다면
노후의 삶은 더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위기를 버틸 힘을 만들고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통해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 씨, 올해 68.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30살 무렵부터 한 대기업에 입사해 30여 년간 한 길만 걸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 회의와 보고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 둘을 대학까지 무난히 보냈고 주변에서도 성공한 가장이라 불렸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회사에서는 공로를 인정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퇴직금 약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아내와는 여행도 다니고 손주 태어나면 자주 봐주자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영수 씨의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쓴 낡은 공책, 빼곡한 숫자와 메모가 담긴 그것은 늘 집안의 살림을 지탱해온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 낡은 가계부에 적히는 글씨는 점점 불안과 한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오래된 아파트 대출을 청산했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과 펀드에 넣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 남짓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세 찾아왔습니다. 첫째, 물가였습니다. 2025년 현재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는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계산서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3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요즘은 5만 원을 써도 모자라네라는 말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했고 소득이 줄었습니다. 사위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교육비와 병원비가 자연스레 김영수 씨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딸의 부탁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이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매달 고정지출처럼 굳어졌습니다. 셋째, 건강이었습니다. 60이 넘으면서 영수 씨도 아내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기검진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특히 아내가 갑자기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예금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적힌 적자라는 글씨는 더 굵고 선명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퇴직금이 금방 줄어드는구나. 이러다 몇 년 못 버티겠어.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가계부를 펼칠 때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변과의 비교였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은 여전히 잘난 척을 했습니다. 나는 퇴직금으로 지방에 빌딩 하나 샀어. 골프 멤버십에 가입했지. 매주 필드에 나가. 술잔이 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부러움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영수 씨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퇴직금으로 겨우 대출 갚고 생활비를 메꾸고 있는데 동료들은 여전히 풍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마주 앉은 지하철에서 그는 괜히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장을 많이 보나?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했잖아. 하지만 그 짜증은 사실 아내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작아진 자신을 감추려는 허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가만히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번 달도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 순간 낡은 가계부에 구겨진 모서리와 희미해진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의 불안이 한꺼번에 눌려있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야 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요. 영수 씨는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현금은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우리 생활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도와주고 싶지만 이러다 우리 둘 다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만 떨궜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 불을 꺼둔 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공책 속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빚이라는 단어가 자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은퇴 후 불과 몇 년 만에 가족의 기대와 허세, 그리고 끝없는 지출에 짓눌려 가계부 속 숫자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계부는 단순한 가정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의 무거운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집안의 진짜 위기는 지난해 겨울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와 약값이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가계부의 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금리가 치솟으며 신용대출 이자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카드 명세서가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고지서를 꺼내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우리 가진 돈이 거의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던 것도 끝났고 대출만 쌓이고 있어요. 거실 탁자 위에 펼쳐진 낡은 가계부는 구겨지고 낡았지만 숫자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아내는 그 가계부 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십 명 부하 직원 앞에서 당당히 결정을 내리던 그가 이제는 작은 공책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무료 재무 교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거기서 강사가 한 말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교와 허세 때문에 있는 돈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야말로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다시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채워진 적자와 빚, 그리고 허세로 인한 과소비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식, 자녀에게 무리하게 도와준 생활비, 모임 자리에서의 체면치레 같은 지출을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단순하게 삽시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파인다이닝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말에 영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씨의 삶은 아직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병원비도 매달 나갑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허세와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검소함 속에서 편안함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자와 한숨 대신 작은 절약과 소박한 기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식 대신 집밥, 이만큼 절약. 손주 선물은 장난감 대신 함께 산책. 이런 메모들이 그의 노후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가 늘어나고 자녀 지원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검소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내 가계부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삶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에서 시작된 김영수 씨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0살이 된 최성호 씨입니다. 성호 씨는
평생을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는 늘 내가 버는 만큼만 쓴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퇴직을 앞두던 해 그는 별도의 퇴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국민연금과 더불어 공무원연금에서 약 15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평생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늘 작은 가계부를 챙겼습니다. 가죽 표지가 벗겨지고 종이가 누렇게 바랬지만 거기엔 30년 넘는 세월 동안의 지출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대출을 내서 차를 바꾸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성호 씨 부부는 그 가계부를 보며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고 서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성호 씨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후 그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첫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금이 부족해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며 부탁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수도권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주변 동년배들은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꺼내 자식 집에 보태주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가진 건 노후 생활비야. 내 결혼은 네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과 경험이지 돈은 아니야.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대출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성호 씨 부부의 노후 자금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성호 씨도 60을 넘기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매달 늘어났지만 그는 큰 위기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평생 이어온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소박하게 밥을 지어 먹었고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 꾸준히 산책을 했습니다.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그의 말처럼 큰 수술비나 입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2025년 한국의 현실은 전기가스 요금이 오르고 식재료 값도 만만치 않게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성호 씨 부부는 이 또한 큰 충격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는 집 근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했고 제철 식재료 위주로 장을 봤습니다.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한 달 식비 40만 원이라는 목표 금액이 적혀 있었고 부부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늘 지출을 조절했습니다. 문제는 비교의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친척 모임에 나가면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허세 섞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어.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벌써 시세가 몇천 올랐더라고. 그럴 때마다 성호 씨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우리도 한 번쯤은 멋진 여행 가야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낡은 가계부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게 살기로 했잖아요. 이 가계부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남들 따라가면 금세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세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그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최성호 씨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고 철저한 습관 덕분에 위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가계부 한 권이 그 집의 버팀목이 되었고 자녀 지원이나 허세 소비 같은 흔한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2025년 물가와 사회적 압박이 더욱 거세진 지금 그는 어떤 선택으로 노후의 평안을 지켜냈을까요? 2025년 초 성호 씨에게도 불안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임에서 요즘은 전기세 내느라 미칠 지경이야. 나는 적금까지 깨버렸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 씨도 잠시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매달 합쳐 약 150만 원 남짓. 여기에 식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를 더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나 본인이 큰 병에 걸린다면 그나마 안정적이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의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진짜 더 아껴야겠어요. 전기 사용 줄이고 가끔 켜던 전기장판도 최소한으로 쓰고. 맞아. 대신 올겨울은 옷을 더 껴입자. 건강만 유지하면 돈 쓸 일도 줄어들 거야.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다독였지만 그 속에는 위기에 대한 긴장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은 여전히 가계부 안에서 길을 찾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낡은 가계부의 빈칸에는 그날도 작은 글씨가 적혔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절약 옷 겹쳐 입기. 하루 전기 사용 3시간 줄이기.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그들의 생활 방식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지켰고 장을 볼 때는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아직도 시장 보러 다니세요? 라며 농담 섞인 말을 해도 성호 씨 부부는 웃어넘겼습니다. 그 선택이 지갑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지만 성호 씨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 가정을 네가 지켜야지. 다만 우리 집은 늘 네가 쉴 수 있는 곳이야. 금전적 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놀아주고 주말마다 가족이 모여 집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화려한 외식은 아니었지만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오히려 가족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성호 씨 부부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급 아파트도 해외여행 사진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은 가계부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불안보다는 평안이, 허세보다는 만족이 자리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남들 따라가려고 허세 부렸으면 우리도 벌써 무너졌을 거야. 검소하게 살았기에 지금 이렇게 편안히 웃을 수 있는 거지. 낡은 가계부에는 여전히 빼곡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의료비 절약 예방검진 미리 신청. 외식 대신 집밥 10회 성공. 이런 작은 기록들이 쌓여 그의 노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허세와 비교 속에서 흔들리며 빚을 쌓는 길도 있고 검소함 속에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길도 있습니다. 최성호 씨의 삶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삶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이 결국 행복이 된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준비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4명 중 3명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조사에선 은퇴 가구의 노후 생활 만족도는 전체의 절반 정도였고 가족 지인 관계에서 평균 7점 만점 중 약 4.57점, 건강에서 4.33점,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낮아 3.86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후의 경제 안정뿐 아니라 건강과 따뜻한 관계 유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단독 생활을 하는 고령자, 특히 독거노인은 전 영역이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은퇴 후 실제 겪는 노후의 애로사항 중 자산관리는 물론 배우자 가족 간병, 집안일, 생활용품 구입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고 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국내 현실을 바탕으로 보면
검소한 생활이 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반면 해외 연구를 보면 미국 은퇴자 중 75%가 자신을 평균 이하 혹은 검소한 소비자라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이는 은퇴 이후에도 상당수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트리니티 스터디 더 트리너티 스터디는 은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첫 해에 연간 지출의 4% 범위 내에서 인출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면 자산이 약 30년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출 조절, 즉 검소한 생활이 은퇴 후 자산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명확한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연금에 의지하는 실생활 기반의 준비가 현실적 안정의 핵심이라면, 해외 통계와 금융 이론은 지출을 억제하면서 자산 인출률을 관리하라는 메시지로 검소함이 노후 지출을 견디는 핵심 장치임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리고 이는 김영수 씨와 최성호 씨 이야기에서 드러났듯이 비교와 허세를 버리고 내 삶의 기준에 맞게 검소하게 살아온 가정의 안정감이 통계와 연구가 말하는 노후의 생존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검소한 삶이 노후의 안정과 만족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통계와 사례에서 확인되었지만 이 현실을 개인의 몸만으로 떠맡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들, 그리고 해외에서의 선진 사례를 통해 우리도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정책 중 하나는 노인 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 계층 어르신에게 연간 3만 원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여름 한겨울 전기가스 요금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13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요. 이를 통해 읍면동 통합지원 창구에서 75세 이상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문의료, 이동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도도 시행 중인데 WHO의 기준에 따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국내 지자체 47곳이 국제 네트워크에 참여해 노인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안전한 환경 조성, 교통과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노인 건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의 한 지역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지도를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검소한 생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의 불안을 공적 시스템과 연계해 완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볼까요? 영국은 2012년부터 자동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일정 연령 소득 이상 근로자는 회사가 마련한 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직원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연금 가입률이 크게 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 단위에서 오리건 세이브즈 ORGONSAVES라는 자동 IRA 제도를 통해 직장에서 연금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자동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가입되어 급여 일부가 저축되도록 하고 있어 저축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서는 PEPPM-유러피언 퍼시널 펜션 프로덕트라는 범유럽 개인연금 상품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을 넘나드는 이동에도 연금 계좌를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와 저비용 구조를 갖춘 연금 상품으로 개인 저축을 촉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노후 준비를 개인의 이기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기본 장치로 설계해 모두가 조금씩 안정감을 쌓아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이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모델입니다. 결국 여러분, 검소한 생활이라는 선택에 추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노인을 위한 일자리 및 건강 프로그램, 그리고 자동연금 가입제도 등 해외의 제도적 장치까지 더해진다면
각자의 노후가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 나도 활용하자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낡은 가계부의 구겨진 종이 위에도 눈물 대신 희망을 적을 수 있다. 비교와 허세로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검소와 사랑으로 다시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노후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하게 은퇴했지만 허세와 비교에 매달리며 가족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낡은 가계부에는 빚과 한숨만이 채워졌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며 낡은 가계부의 절약과 소박한 기쁨을 기록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안정과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도 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허세와 비교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는 검소함 속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해야 할까요?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를 도우려는 마음은 커져만 가는 이 현실 속에서 허세와 비교의 길을 걸으면 결국 낡은 가계부에 눈물만 남습니다. 하지만 작은 절약, 소박한 밥상,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같은 낡은 가계부 속에서도 웃음과 평안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은퇴 후 몇 년도 되지 않아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교를 내려놓고 검소함을 선택한 사람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소박하게 웃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영수 씨의 낡은 가계부 같은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최성호 씨의 소박한 웃음이 담긴 가계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자동연금 가입, 노인주거 지원,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검소와 지혜를 선택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과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그 웃음을 지켜내는 힘은 돈이 아니라 검소한 삶 속에서 생겨난 평안과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허세와 비교로 흔들리며 쓰러지는 길이 아니라 검소와 절약 속에서 웃으며 살아가는 길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낡은 가계부를 눈물의 기록이 아니라 행복의 연대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더 검소해지고 더 단순해지며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